어렸을 적 내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집 밖이 전부 놀이터고 매일같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에서 자란 아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방에서 게임기를 만지작거리는 아이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부모도 역시 아이들에겐 환경이죠. 그래서 우린 아이들의 모습에서 부모를 짐작하기도 하고 부모의 모습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짐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화 속으로 자라면서 지켜봐온 부모님 때문에 사랑이 불편해져 버린 한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뭘 물어보시는지. 계속 겐키 데스까죠, 뭐. 오겐키 데스까 계속. 아시가. 실은 이번 주 초에 제가 드디어 물리치료실에 입성하여 경축. 네. 물리치료 시작. 네. 예. 보통 물리치료실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물리치료사와의 어떤 그런, 왜 저 사람은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나만 해주지 하면서 이렇게 마녀사냥에도 되게 그런 사연이 많이 오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희 물리치료실에는요. 네. 저보다도 더 어른이신 물리치료사들만 계시더라고요. 아, 연하를 생각하고 계신데. 아니, 이제 딱 봐도 이렇게 네. 자녀분이 한 3분쯤 있으실 것 같은. 알겠습니다. 네. 마음 아프시겠네요. 아니요, 뭐 마음이 아플 것까지. 다리가 아프시겠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물리치료실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라서. 왜? 그냥 저를 돌봐주잖아요.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해져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떨 때 마음이 좀 약할 때 가면 좀 울컥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봐주는 게. 누가 그랬어요? 그런 우쭈쭈쭈. 말해놓고 나니까 발렌타인데이 날 이게 무슨 처량한 오프닝인가. 그래요. 네. 완치는 언제예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언제 다시 트랙을 뛸 수 있게 되나요? 그걸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난 건가요?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언제 다시 달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이 저를 참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왜 굳이 달리려고 하세요? 천천히 걷기도 충분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피하시더라고요. 평소에도 안 달릴 것 같은 사람이 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는 뜻이었어요. 그 마음 깊은 물리치료사는 네. 밖에 나가서 담배를 깊게 빠는 거 아닐까요? 사실 얘기해줘야 되나? 지금 의지를 꺾으면 되려 더 회복이 더뎌질 것 같은데. 무슨 일본 스포츠만 알아보는 것 같아요. 뭐 일본까지 안 가도 외인 구단에서도 어깨로 그렇죠. 투수 생명이 끝났는데 왼손 타자, 1번 타자로 그러면서 오해성이 마구를 던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뭐지? 갑자기? 자, 영화 제목은 비기너스예요. 네, 제가 정말 모처럼 절기에 맞는 발렌타인데이에 맞는 데이트 영화로서 아주 완벽한. 저 미드나잇 인 페리스 봤어요. 그것도 좋죠. 네. 발렌타인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저는 그런 영화 좋아요. 메시지도 좋고 연기도 예쁘고 음악도 좋으며 네. 뭐 이렇게 대단한 짓을 안 하는데도 충분히 그래 영화가 꼭 트랜스포머 같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이 그랬다간 저의 직업은 지금 뭐 배너 이런 거 봐도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예. 뭐 혹은 뭐 해리가 셀리든 뭐든 그냥 중간부터 봐도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좋았어요. 음악도 좋고 근데 본 다음 날 양녀 성추행 기사가 나서 아직 사실 확인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실하진 않은 거겠지만.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그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 보도만 갖고 헤드라인을 보고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이 외국 사람이니까 좀 봐주세요. 근데 좀 그럴싸하긴 한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우디 앨런 같은 특이한 캐릭터에 좀 기이한 사람이라 왠지 아니길 바라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못할 수 있는 말이 조심하세요. 없지만. 네. 전 영화계가 아니니까. 저는 조심해야 되는군요. 근데 진짜 참 제주꾼이구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건.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인터넷 찾으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님처럼 미술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쟨 누구지? 했다가 그렇죠. 20년대, 30년대 문학, 미술 그때 파리에 있었던 보헤미안들 그런 게 궁금해지니까 다 찾아보게 되죠. 근데 150편 가까이 이 코너에서 영화를 얘기했는데 네.
흔쾌히 시장님이 그 영화 좋던데요. 마음에 들었어요라고 하신 건 지금 미드나잇 인 페리스랑 그다음에 디센던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 게 그거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대부분 막 고문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뭐 골라오면 항상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씁쓸하네요. 이렇게 어뷰스 당하는 뭐 그런 거 갖고 오시고 그러거든요. 아니 세상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 싶었던 거죠. 그리고 뭐 따스한 봄날에 막 림프 비스킷 이런 거 틀어달라고 그러고 좀 독특하시긴 하죠. 오늘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말을 꺼냈다가 예. 이제 거꾸로 발렌타인데이에 뒤집어쓰기. 딱 어울리는 영화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보고 나면 이게 뭐가 어울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쉬운 뭐 좀 상당히 우울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데이트 영화로서 좋은 조건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멋지고 아우 예쁘고 이완 맥그리거와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집과 아파트들과 가구들이 모두 굉장히 좋은 취향으로 선택이 돼 있고 여기다 결정적으로 아주 사랑스럽고 똑똑한 강아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원망을 들으실 일은 없는 선택이 될 텐데요. 네. 어차피 지금은 뭐 극장에서 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니까. 오늘 소개드릴 영화 제목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비기너즈. 비기너스라는 영화고요. 2011년 작품이에요. 네.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하는 30대 독신남이 주인공인 이야기고요. 이 남자는 이제 부모님을 이제 먼저 4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전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다정하게는 사셨지만 항상 좀 열정은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부부였는데 네. 그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이 남자가 좀 사랑에 대해서 머뭇거림, 체념 같은 걸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주신 교훈이나 아버지와 말년에 나눴던 대화 같은 걸 계속 상기하면서 한 여성하고 좀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기까지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줄거리 듣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포인트는 이 유한 맥그리거의 아버지 역으로 나왔던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네. 이해 오스카 조연상을 이 영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또 유난히 제 기억에 영화 속에 강아지들이 활약을 많이 했어요. 개 연기가 되게 많이 이제 의미됐던 개 연기가 사실 저거든요. 뭐라고요? 네. 알아줘요.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개 연기 요즘 좀 안 했는데. 그때 그 조크 생각난다. 개 섞어라. 예. 개를 섞어야죠. 근데 그해 개들이 틴틴의 대모험에 나온 스노우이라든가 네. 르아브르라는 영화에도 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라는 그 무성 영화를 현대에 와서 만든 작품이 있었죠. 그해 나무 주연상은 또 이 영화가 가져갔었는데 네. 그 영화에도 아주 똘똘한 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사랑스러웠던 게 바로 이 비기너스에 나왔던 코스모라는 개예요. 품종은 잭 러셀 테리어. 보셨어요? 지금 사진 찾으셨어요? 이놈이구나. 네. 네. 그 개가 여러분들 왜 옛날에 빅터 레코드라는 옛날 레이블에 보면은 이 나팔처럼 생긴 스피커 앞에 앉아있는 강아지가 붙어있는 그 레이블 생각나세요? 그 그림. 그게 이제 그 회사 로고인데, 고개예요. 바로 잭 러셀 테리어가. 그리고 이제 사냥개로 키워진 개인데. 예, 양치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사냥개예요? 그쵸. 여우사냥 같은 그런 품종으로 개량이 됐는데, 나중엔 귀엽고 똑똑해서 사람들이 주로 키우게 됐죠.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샤워를 해도 샤워를 안 한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합성섬유 아주 털결이 총체같이 생긴 애인데, 예. 근데 그 나름대로 되게 귀엽고 산책을 굉장히 많이 시켜줘야 되고 수직 수직 점프. NBA로 예. 좀 서전트 점프 이런 걸 정말 잘하는 강아지예요. 서전트 점프는 마일로죠. 그렇죠. 예. 마스크에. 그의 마스크에. Come here. Come to daddy. 그래서 이 개는 이 특이한 점이 다른 개 배우들이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막으로 대사를 말하는데 그 대사들이 스누피급의 어떤 지혜로운 대사들이에요. 네, 입을 움직이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눈 연기만 하고 있으면 밑에 자막으로 굉장히 이제 격조 높은 대사가 깔리는 거죠. 어떻게 디렉을 했을까요? 근데 참 잘했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우 이름은 코스모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영화 개봉되는데 크게 반대했다고 이 개 배우가 견공께서. 개고기를 먹는 나라라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막을 안 써준 거죠. 그래가지고 네. 무사히 개봉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조금 이제 시작을 조금 하고 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이 30대 남자인 주인공 이름은 올리버고요. 네. 이 비기너스의 주인공 올리버의 직업은 그래픽 아티스트예요. 뭐 일러스트레이션도 하고 이제 뮤지션들 앨범 자켓 같은 것도 디자인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벌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감독, 마이크 밀스 감독이 자신도 좀 이 그래픽 아티스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이야기도 약간 좀 반자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근데 영화는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는 올리버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뭐 물건도 버리고 우편물도 정리하고 그리고 고인이 다 복용하지 못한 약 같은 거 이게 좀 슬픈 장면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드시다 다 못 드시고 돌아가신 약들을 이제 양변기에다 넣고 내려버리는 그런 장면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반려견이었던 그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잭 러셀 테리어 아서예요. 그 극중 이름 아서라는 걔한테 말을 하는 거죠. 설명을 이제는 나랑 가서 살아야 돼라고. 근데 이 돌아가신 아버지랑 이 아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데 무생물이나 동물한테 말을 걸어요, 사람처럼. 많이 하죠. 개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를 하죠. 혼자 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중경삼림 같은 데서 뭐 비누한테도 말 걸고 뭐 그런 거 네. 기억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폴 오스터의 중편 소설 중에 고독의 발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떤 남자가 주인공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품을 정리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랑 그 얘기의 차이는 그 소설은 아버지랑 평생 소원했던 거예요. 저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남자일까라고 아들이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지만. 근데 아버지의 유품을 갖고 마치 고고학자처럼 흔적을 찾아가면서 아버지 어떤 인간이었는지 이제 조각을 맞춰가는 그런 얘기였던 반면에 비기너스는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던 부자사이예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 아버지를 의 말년을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을 갖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 이제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걸 아버지를 거울 삼아서 해나가는 얘기라서 이제 좀 두 얘기의 성격은 다르죠. 노래를 여기쯤에서 한번 듣고 갈까요? 그러시죠. 네. 네. 사운드 트랙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발디나 바흐의 그런 바로크 음악들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거 말고 영화를 위해서 작곡된 비기너스 theme suite라는 연주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죠. 예. 네. NBC FM for you. 자, 영화 사람을 만나다 비기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줄거리 들어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인즉슨 영화가 시작할 때 이미 오스카 조연상을 타신 크리스토퍼 플러머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 캐릭터는 영화 시작할 쯤에 이미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유품을 정리하는 장면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 조연상까지 탈 수 있을 만큼 이 캐릭터가 존재감이 있는 거는 이 영화 내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시백이 많다는 뜻이겠죠, 영화가.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올리버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계속 아버님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것을 영화가 반영을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많은 회상 장면과 현재 올리버가 새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시작하는 관계의 현재 시제 이야기랑 교차 편집을 시켜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아버지한테로 돌아가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올리버라는 남자가 성인으로서 성숙한 사랑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냐면 가족사가 좀 독특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아버지 할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연기한 돌아가신 아버지는 직업이 미술사 연구하시고 미술관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런 걸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4, 5년 전에 아까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랬죠. 네. 그 어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후에 당시 이미 75이셨던 아버지가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6개월 후에 나는 게이다라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난 평생 게이였다. 그리고 게이인 걸 알았지만 그리고 너희 엄마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너희 어머니도 없고 하니까 네 엄마도 없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만 게이로서 살아왔는데 실제로도 내 정체성에 어울리게 남은 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제 주변의 가족과 뭐 지인들한테 다 공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 알선 업체에다가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짝을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아주 어린 남자친구하고도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진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게이 커뮤니티 활동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금까지 올리버가 알아왔던 아버지하고는 아주 다르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올리버는 이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아,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늘 다정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셨지만 뭔가 좀 열정이 부족해 보였을까? 이게 설명이 다 되는 거죠. 근데 사연인 즉슨 이 아버지는, 아버지 할은, 네. 본인이 14살 때 이미 게이인 걸 깨달았었어요. 근데 이 두 부모님이 결혼하신 게 55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라는 사실이 남들한테 밝혀지면 사회생활 자체가 좀 불가능한 미국에서도 네.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성애는 고쳐야 할 질병이라는 그런 인식을 옛날에는, 갖고 있었던 예. 거죠. 의사를 한테 상담을 하러 가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위로라고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랑 어머니는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아주 좋은 친구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말하기를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아버지 할이 이 남자 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짐작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괜찮아요. 내가 고쳐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아버지는 그 제안을 일종의 좋은 친구의 구조 제안 같은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적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는 유태인이신데 유태교 종교를 포기를 했고 아버지는 게이로서의 삶을 포기를 한 거죠. 한 가지씩을 포기하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두 분이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올리버를 낳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끝끝내 사랑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이 생각처럼 이렇게 살다 보면은 치료가 되고 나랑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절망을 하고 욕구불만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성격이 되게 위트도 있으시고 지적인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절망감이나 그런 거를 발산하는 방식이 되게 좀 명랑하면서도 약간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항상 그걸 참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늘 이렇게 어감만 해선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일하는 미술관에 가서 뭐 관람객들 앞에서 짓궂은 장난을 쳐서 아버지의 동료들을 당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 아들한테 운전을 가르쳐가지고 동네에서 한 블록 정도 핸들을 잡으라고 한다거나 좀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컨대 이 어머니는 아들한테, 이 아이한테 엄마가 왜 슬프단다라고 슬퍼하는 이유까지는 말해주지 않았지만 엄마가 슬퍼라는 것까지는 감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견뎌나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런 장면 되게 인상적인데 어린 아들이 이렇게 아빠가 출근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보통 부부들이 그러듯이 이제 굿바이 키스 잘 다녀와요 그러고 엄마랑 아빠가 키스를 해요. 근데 항상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것보다 좀 미지근한 이렇게 뺨 쪽으로 쏠린 것 같은 입맞춤을 하고 그치. 엄마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 남편의 등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찰나의 순간인데 어린 아들이 보기에도 엄마 마음속에 어떤 다른 여자가 있나? 왜 이렇게 무심하지? 뭐 이럴 수 허전함이 있죠. 있는 거죠. 근데 엄마가 그때 뒤를 돌아서서 아들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그걸 걸 보고 보고? 있다는 걸 보고서 그때 요 장면이 인상적인 건데 그때 아들을 딱 보면서 마술사 손짓처럼 이렇게 금가루를 뿌리듯이 뾰로로 하고 아들한테 손짓을 하면 아들이 둘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잠드는 신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널 본 건 알지만 못 본 채 해주렴? 약간 이런 모자 사이의 사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 집안의 이제 분위기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로 돌아오면 이 올리버, 그러니까 비기너스의 주인공인 올리버한테 과제는 이제 아버지의 삶을 거울 삼아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한 번도 이제 평생의 사랑을 찾지 못한 자기 인생을 복구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하고 친밀하게 어떤 여자를 지내는 만나서 모습을, 생활을 아버지하고는 달리 평생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하는 거잖아요.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 기회가 언제 오냐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우울해서 처져 있는 올리버를 회사 동료들이 부추겨가지고 어떤 가장 파티에 데려가요. 뭐 이제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을 잘 버니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파티에 가서 여배우를 만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 영화의 단점이 그거예요. 보고 있으면 좀 현실감 없구나.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막 괴롭고 난 너무 외롭고 난 다른 사람들하고 커넥션이 안 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뒤에 그 아름다운 아파트가 보이면서 그리고 한 번도 무슨 어떻게 이번 달 전기세를 내지 이런 거 걱정하는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면서 로제 샴페인을 막 콸콸 따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관객들은 이 인간아 당신 아파트 몇 평인지 좀 봐라 막 이런 식의 그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또 엇나갔는데 아니 어떤 뭐 계층이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울함은 어떤 올 사람이든 수 그럼요. 있죠. 마이클 잭슨은 왜 약을 먹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그런 단순한 논리는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아버지 시대 때는 동성애가 금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큰 억압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랑을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니? 뭐 이렇게 억압하는 것도 없는데 왜 멀쩡하게 다 허용된 관계를 잘 못 맺어가는 거야라는 질문을 올리버한테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유가 없어서 못 봤던 문제들을 현대인들은 또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그게 참 얄궂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파티에 또 이 영화의 주제하고도 어울리게 누구로 분장을 하고 갔냐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로 분장을 하고 어떻게 갔어요. 분석해야 돼? 분장해야 돼? 그러니까 수염 엄청 많이 기르고 이렇게 네. 동그란 안경 쓰고 옛날식의 그런 그러니까 미드나잇 인 파리스에 나왔던 사람처럼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의 개를 안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프로이트가 굉장히 부모한테서 얻은 원체험이 성인으로서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그 주장을 했던 학자이기 때문에 좀 의미심장한 분장인데 네. 거기 가서 만난 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멜라니 로랑이 연기하는 이제 프랑스 여배우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오늘 왜 이렇게 우디 알렌이 찬조 출연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여자의 복장이 뭐냐면 딱 애니홀의 다이안 키튼 같은 룩 있죠. 네. 이렇게 남자들 폭넓은 넥타이에 베스트 입고 이렇게 거의 남장에 가까운 네. 매니쉬 룩을 하고 딱 나타났는데 이제 거기서 프로이트로 분장한 올리버가 유한 맥그리거가 카우치, 그러니까 소파에서 손님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프로이트인 척하면서. 네. 근데 이 멜라니 로랑은 그러니까 극중 이름은 안나라는 여배우인데 와서 누워가지고 말을 안 하고 수첩에다가 글씨를 써서 필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 한마디가 뭐냐면 슬퍼하고 있으면서 파티에는 왜 왔어요? 라고 써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남자가 숨기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알죠? 라고 여배우가 물어봤어요. 지가 먼저 왔어? 어. 말도 안 된다 진짜. 예. 근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림으로 눈을 그려요. 그러니까 당신 눈을 보면 당신 슬픔에 잠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데이트 무비에 적합한 한 장면이란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오늘 영화를 적절하게 골라왔단 말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역시 개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네, 대화의 여자를 시작에는 늘 꼬으려면,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 하면서. 아니 근데 이 안나는 개 때문에 이끌려서 온 거는 아니었는데 왜 이 여자가 말을 안 하냐면 후두염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지 마세요라고 해가지고 말을 못했던 건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조차 이 첫 만남을 왠지 더 특별하게 로맨틱하게, 네.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둘은 그날부터 사귀는 거고 이 멜라니 로랑이라는 여배우는 정말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첫눈에 봐도 딱 이 예쁜 프랑스 여배우의 전형적인 골격. 네, 이쁘더만요. 봤는데. 그리고 약간 카트린 두네브랑 사라 미셸 갤러를 좀 섞어놓고 약간 어렸을 때 이사벨라 로셀리니도 좀 닮았습니다. 야, 그런데.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라는 타란티노 영화에서 그 극장의 여주인으로 나왔었죠. 근데 이 여자가 안나라는 이 극중 캐릭터가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올리버 어머니가 유태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태인으로서 정체성을 결혼하면서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 여배우인데 유태계 여자인 거예요. 뭔가 약간 천생연분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오디션 때문에 LA에 왔고 좀 있으면 뉴욕으로 영화를 찍으러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 여자는 이제 프랑스를 떠나서 이 도시 저 도시에 호텔을 전전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떻게 보면 올리버랑 비슷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리버의 슬픔을 첫눈에 알아본 거죠. 네. 그 여자의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일정 거리 이상 타인이 자기 그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텔 생활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소지를 안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호텔을 전전하고 객지 생활을 하면은 친구들한테서도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소파에 있는 프로이트한테 가서 누워요?
그런 식으로 사귀었다가 떠날 수 있는 거죠, 쉽게. 아. 그리고 떠날 때 쉽다는 거예요. 고통이 덜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여자 이런 문제를 갖게 된 것도 또 이 영화의 취지에 걸맞게 가족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안나의 아버지는 자살 충동이 강한 남자인데 맨날 이 객지에 있는 어린 딸한테 전화를 나 해가지고 죽는다고. 나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 딸로서는 그게 무서워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외지를 떠도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딱해서 어느 날 올리버가 사귀는 동안 전화벨이 울릴 때 전화선을 뽑아줘요. 그랬더니 그때 그 여자가 되게 슬픈 표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소용없어. 그 전화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톤을 아실 것 네,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참 뭔가 여피들의 엄살스러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찰을 있는 하는, 영화인 네. 것 같은. 그래서 둘은 마침내 이제 노력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올리버의 제안으로 호텔 생활을 청산하고 올리버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시작을 하지만 안나는 그 근본적인 그 두려움을 잘 극복을 못해요. 왜냐면 이 동료이기 때문에 알아본 만큼 올리버한테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채워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올리버는 못 채워줄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말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리버의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포기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 3명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누구랑 잘 지내다가도 상대가 떠나려고 하면 잡질 않아요. 잡으려는 노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버릇이 몸에 밴 거죠. 그래서 그런 둘의 문제가 맞물려서 이제 결국은 안나가 뉴욕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올리버가 이제 지금까지 관성이 붙은 대로 선뜻 잡지를 못하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화는 계속 플래시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년기의 대과거로도 돌아가고 아버지가 이제 병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이 인생에 대한 했던 회화이나 말, 뭐. 그리고 내가 너한테 미안했었다라는 아들한테 했던 말 그리고 너는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자꾸 회상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걸 떠올리면서 그녀를 붙들러 이제 뉴욕으로 날아가게 되고 이번에는 의미심장하게 늘 그 쫓아오던 강아지 아서를 떼놓고 독립적으로 이제 혼자 힘으로 이제 뉴욕으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는 왜 비기너스겠어요. 제목이 이제 안 해본 걸 이제 초심자로서 성인으로서 어떤 관계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랑의 비긴도 뉴욕에서 하잖아요. 아니야. 뉴욕이 아니야? 아니야. 이제 뉴욕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뉴욕에서 끝나진 않아요. 이제 아.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재미없겠으니까 이 정도? 네. 대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전 아니고 미국이에요. 오케이. 그럼 새로운 동네에 가겠구나. 뭐 그런다고 제가 말씀해 드릴 것 같나요? 그럼 뉴욕에서 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계속. 아니 중요한 건 제가 힌트를 드리면 뉴욕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사람이 결국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안나한테는. 그렇구나. 여자는 영국으로 프랑스로? 프랑스로 다시 왔나? 뭐 약간 그 비슷한 궤적이에요. 그렇지만 딱 프랑스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 사소한 사실에 집착을 하세요. 이태원? 잘 어울리는데? 이태원 프리덤 드릴까요? 그럼 정말 재밌겠다. 하지만 네. 신화창조의 한 멤버로서 갖고 오셨죠. 아니랍니다. 신화창조의 멤버 아니고요. 이 이민우 씨 신보 중에 오늘 소개드린 영화랑 위화감이 제일 적은 트랙인 것 같아서 들어보려고요. Kiss It Away 네. 듣겠습니다. 자, 저랑 동갑 이민우 M의 Kiss It Away 함께 들었습니다. 네. 왜요? 왜 놀라세요? 몰랐었어요. 자. 그러면 올리버 이야기, 비기너스의 주인공 네. 올리버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이크 밀스 감독이 이 이야기와 영화에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일관된 생각은 인간들은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패턴에 영향을 받는 인물이라고 처음에 정의를 해드렸지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 플래시백도 많지만 어떤 간주곡들이 많이 들어있냐면
그 부모님이 처음 만났을 때 1955년에 사람들이 웃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그 당시에 뭐 강아지, 집안 풍경 이런 게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한 컷 한 컷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비주얼 아트를 보여주듯이. 그리고 또 자기가 태어났을 무렵의 사진이라든가 자기랑 여자친구가 태어났을 무렵의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터치는 뭐냐면 1955년에 부모님이 내가 수정되기 전에 만났을 때부터 이미 나란 인간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올리버가 작업하는 프로젝트가 슬픔의 역사라는 히스토리 오브 새드니스라는 작업을 해요.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너무 사춘기 취향이고 좀 그렇긴 한데 슬픔의 역사라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40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인간이 겪어온 외로움과 슬픔에 관한 그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도 그 처음부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인생만 나의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 인류의 역사에 숨어 있는 사랑의 어려움 같은 것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문제랑 연결돼 있으며 그리고 내 연인이 된 그 안나라는 여자 그 짝이 될 파트너가 어딘가에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그녀의 인생도 언젠가 나랑 만나서 그녀의 인생도 나랑 하나가 될 거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로맨스 영화고 사랑 얘기긴 하지만 부자 관계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영화죠. 근데 참 보면은 실제 부자처럼 보여요. 이 이완 맥그리거라는 배우랑 크리스토퍼 플러머라는 배우가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코도 크고, 코 크고 골격이라든가 머리 색깔이나 턱이 쪼개져 있는 그런 네, 외모가 투턱. 비슷해요. 네. 네. 투턱은 아니, 그러니까 세로로 투턱. 이쪽 투턱 말고. 예. 그렇죠. 너무 이쁘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 이완 맥그리거가 스타워즈에서 오비완 케노비 젊은 시절을 연기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의 원래 원본이 알렉 기네스라는 영국 배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이완 맥그리거가 캐스팅됐을 때, 정말 알렉 기네스랑 닮았어. 네, 맞아, 이렇게 맞아, 생각해 맞아. 깜짝 놀랐었던 예, 기억이 예, 나요. 예. 근데 이 알렉 기네스랑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좀 더 닮았어요. 그래서 이런 연관 때문에 실제로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면 특이할 만한 점이 이런 아버지한테 사실 아들이 화를 낼 만도 하잖아요. 왜 엄마한테 그러셨어요라든가. 그렇죠. 근데 참 분노를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조용히 혼자 뭐 슬픔이 무슨 얼음이나 사탕도 아닌데 그냥 슬픔을 이렇게 녹여먹어요. 녹여먹는 네.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젊은 게이 애인한테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죠. 근데 이 게이 애인 입장에서는 이 애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올리버가 항상 자기한테 좀 자기를 꺼린다고 느껴요. 알게 모르게. 예의는 바르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게이라서 이렇게 대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올리버가 진심을 딱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게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부자 간의 유대가 이제 사람이 맺고 감정적 관계 중에서 연애만큼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남자애인이랑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랑 충분히 가깝지 않게 살아왔던 아들로서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약간 엷은 질투 같은 걸 느낀다고 할까요? 나는 아빠랑 저렇게 가까워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자기 나이 또래 젊은 남자하고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좀 서운함 같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아버지 애인 이름이 앤디인데 이 앤디라는 젊은 애인이 맨 처음에 그 늙은 남자랑 사귀게 된 경위가 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내가 커밍아웃한 이후로 아버지가 연을 끊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이 많은 남자한테 아버지 같은 그런 대사를 해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생각을 부자간의 어떤 이렇게 다 이렇게 반영을 해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완 맥그리거는 지난번에 우리 소개해드린 필립 모리스에서랑 비슷하게 카리스마를 쫙 뺀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공격성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생물이나 집이나 개한테 이제 더 말을 잘하고 사람한테보다 이런 거는 보면 이제 그게 안전한 상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보다는 그 말을 걸어서 뭔가 거절당할 위험도 없고 그런 안전한 상대라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사랑에 적극적이지 못한 거는 부모가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는 걸 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잘 사셨잖아요. 어쨌든 네. 사랑을 꼭
굳이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도 행복하지만 않을 뿐 사람은 사랑을 꼭 안 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백이 사랑이 아니다 싶으면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 네. 사람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나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커플인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까워지지만 어떤 단계 이상 진도를 나가려면 한쪽이 무리를 무릅쓰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의 문제를 서로 공을 넘기다가 이제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강아지가 아서가 충고를 해요, 자막으로. 그래서 지금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어둠이 우리를 삼켜버릴 거라고 저 여자한테 빨리 얘기를 해라. 라고 이런 현명한 스누피 같은 그런 교훈을 주는 장면도 있는데 아무튼 이 영화의 결론은 이제 부모에게서 보거나 배우거나 교훈을 얻지 못한 부분을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이 자기 힘으로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과정이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비기너스로서 두 사람은 영화 끝에 시작을 하지만 두 사람 마음속에 있는 희망은 똑같겠죠. 아, 이게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이제 여운을 주는 마지막 숏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자,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는 악마가 너의 죽음을 알기 전에라는 영화에서 필립 시모 호프만이 연기한 앤디라는 남자 이야기를 그러게 참 하겠습니다. 아까운 배우인데. 미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자,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